어려의 시인이었다. 어디에도 나는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최악이었다. 우리들 오직 그것만이 주문의 권력이 되었다. 내일 저녁 7시 10분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영원한 청년 시인 고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백화점에 모자를 사러 나온 시민 나상철입니다. 젊은이들이 시장을 구하려고 학원을 다니고 안타깝죠. 일반 직업보다 공무원이 안전된 직업이고 봉급도 안정되고 딴 데보다 낫지 않나요?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안 되니까 학원을 다니고 그래는 지금 형편인데 모든 젊은이들이 참 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취업이 지금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취업 문제를 많이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합니다. 공무원에 쏠리고 있는 현상인데 딴 직업도 공무원만큼 안전된 직업을 든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죠. 오늘은 백화점에 모자 사러 나오신 나상철 씨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정말 아버님 목소리 같죠? 아버님의 의견 같습니다. 수험생 아버님 같이. 네, 이들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가 바로 한국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장의 소리에 앞서 뉴스 정면 승부가 마련한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는 예고가 나갔었는데요. 이 영원한 청년 시인 고은 시인이 직접 낭송한 시를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 대한민국의 시와 문학의 미래 그리고 또 한국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내일 저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북한 인권법 지금 제정해야 합니까? 라고 이런 yes or no 질문을 놓고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월간 누몽도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 선수라면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을 받고 싶어 할 텐데 꿈의 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롱도르. 이름은 좀 어려워요. 이 상 누가 탔습니까? 예, 올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수상을 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새벽에 열렸고요. 2013년 피파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최고 영예인 발롱도르 수상을 했습니다. 이 상은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이고요. 피파 회원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그리고 또 이 각국 베테랑 축구 전문 기자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정합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이 상을 받았던 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그리고 이 프랑스의 프랭크 리베리가 최종 후보로 선정돼서 경쟁을 벌였는데요. 호날두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이 발롱도르 시상식은요, 2009년까지 별도로 선정됐던 두 개의 상이 합쳐진 건데요. 이 프랑스 축구 전문 잡지인 프랑스 풋볼이 주는 발롱도르가 그 과거에 있었고요. 피파가 올해의 선수를 따로 선정을 했다가 2010년부터 이 두 개의 상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권위가 더 커진 셈이 됐는데요. 호날두 같은 경우는 통합되기 전인 2008년에 이 두 개의 상을 한 번에 모두 받았다가 5년 만에 발롱도르를 탈환을 했습니다. 호날두가 올 시즌 그 20골로 프리메라리가 득점 선두에 있고요. 지난 시즌에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호날두 같은 경우 이제 메시하고 이 라이벌 구도에서 늘 밀리는 어떤 2인자처럼 묘사가 되다가 이번에 정상의 자리에 오른 게 굉장히 좀 감격한 듯이 시상식에서 좀 눈물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한테 좀 어떤 그 감동이랄까요? 좀 그런 마음도 좋고, 한편 이 한국의 홍명보 대표팀 감독도 역시 투표권이 있었는데요. 누구를 찍었는지 봤더니 1순위로 이 리베리, 2순위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3순위로 브라질의 네이마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이런 게 다 공개되나 보죠, 그러니까? 네, 예, 전원 다 공개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22세 이하 축구대표팀 관련 소식 들어보죠.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첫 승을 거뒀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한국이 어젯밤에 오만에서 열린 22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요, 미얀마를 3대0으로 이기고 대회 첫 승 거뒀습니다. 한국의 백성동, 윤일록, 문창진 선수가 연속골을 넣었고요. 한국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이 첫 경기였던 요르단전에서 한 골을 넣었는데 자책골을 기록하는 바람에 1대1로 비겼거든요. 첫 경기 때는 수비가 좀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미얀마전에서는 좀 상대가 약체인 만큼 굉장히 시원한 경기를 했습니다. 22세 이하 대표팀 이끌고 있는 이광종 감독은요, 첫 경기에서 환경하고 시차에 적응하느라고 몸이 좀 무거웠는데 팀워크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이 현재 1승 1무로 A조 1위에 올라 있고요. 15일에 개최국 오만하고 조별리그 3차전에서 8강 진출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오만과 3차전 한다고요? 예. 네. 오만하게 경기하면 안 되겠죠. 네, 이 개최국이라서 사실 좀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니라서요. 글쎄 말이에요. 예, 네.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야구 소식 들어보죠.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이 없어지나 보죠? 예, 프로야구에서는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선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유명무실하다, 이런 논란에 좀 휩싸여 있었습니다. 원래 프로야구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 연봉 그 한 명당 총액이 30만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 버젓이 30만 달러의 뭐 2배가 넘는 그런 연봉 받던 선수들이요. 발표는 30만 달러로 됐는데 한국 무대에 진출한 경우가 이제 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규정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프로야구 10개 구단 사장단이 이사회를 열고요.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할 때 이 전년도 연봉의 25%까지만 지금 현재는 연봉을 올려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 역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당장 올해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올해 굉장히 수준급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나가겠네요. 네. 예, 그렇죠. 네. 네. 스포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또 고장차 소식 전해집니다. 도림로인데요. 도림로 사거리 가는 길 우신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200m 정도 앞둔 곳 3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이번엔 서 있습니다. 역시 고장차 지점 주의하셔야겠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과 수서 사이 있는 고장차는 치워지면서 이쪽에 정체까지 가시게 됐습니다. 이제는 분당수서로 대체로는 수월하게 지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도 역시 고장차인데요. 홍지문 터널 가까이 하고서 3차로가 고장차 때문에 막혀 있어서 이 부근 통과하는데 속도도 떨어지고 있고요.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근로자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된 후에도 환급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꼼꼼하게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머니의 이선정 상담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말정산 서비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머리가 아픈데 이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경우가 최근에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서 차익을 돌려주거나 더 내는 제도인데요. 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공제 항목을 챙기거나 확인하기는 쉬워졌지만 2012년 9월 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인하하면서 원천 징수세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제 항목이 별로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아, 원천 징수 항목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많이 걷어서 이제 정산을 해서 돌려줬는데 네. 이제는 아예 조금 걷고 이제 돌려주는 것이 적어지게 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연말 정산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변경되었습니까? 예, 가장 큰 변화는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었고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 것입니다. 또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 한도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게 되었고요. 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주택 월세 소득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초중고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재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가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싱글맘 싱글데디와 같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부녀다 공제와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공제 9개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 종합 한도가 2,500만 원으로 제한되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대중교통 100만 원 공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네. 뭔가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이제 15%로 제한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아니면 또 체크카드를 대중교통 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에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택시는 공제에서 제외되는데요. 2012년 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택시법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무효화되면서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시 요금은 대중교통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것 외에도 혹시 추가되거나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지 않게 한부모 공제만 적용되는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자들도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기간이 15년 이상인 모기지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상환 증명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대체적으로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급여가 많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모는 곳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한데요.
네, 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서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시고요. 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 있으신 경우에는 그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쪽 부모가 그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더 유리하시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60세 이상 직계 존속의 경우 따로 살거나 또 같이 살거나 하는 경우에 네. 공제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하고 본인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능합니다. 재혼한 부모님이나 이혼한 부모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도 공제 대상이 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 형제 중에서 한 명만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을 건지 미리 좀 상의하셔서 정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정부에서 사후 검증은 아주 꼼꼼하게 실시한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혹시 중복이나 또 부당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국세청이 1차로 5월 말까지 정정을 하도록 권고하는데요. 이때 5월 말까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정 신고를 하고 더 돌려받은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5월 말이 지나면 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3년치까지만 추적을 했었는데요. 이번부터는 5년 전 자료까지 다 뒤져서 덜 낸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거나 부당 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실수로 중복 신청 또는 부당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3년치가 아니라 과거 5년치까지 샅샅이 뒤지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는 연말정산하면 이 영수증 구하러 다니려고 아주 바빴는데 직장인들이 최근에는 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아주 간편한 것들이 있죠? 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그 웬만한 것들은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리해졌는데요. 그 몇 가지 항목은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입니다. 그 올해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 또 교재비 같은 것도 공제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수업료만 공제되던 초중고 방과 후 학교도 그 교재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로 영수증을 좀 챙겨두셔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미리 어느 정도 공제받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돼 있습니까? 네,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그 국세청 사이트에 자주 묻는 질문이나 표준 상담 사례도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요,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간 내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를 놓쳤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미 지나버린 연말정산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나 고충청구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많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듀머니의 이선정 상담사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북한 인권법 지금 제정해야 합니까? 라는 것인데요. 2547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yes. 북한에 대한 인권법 제정은 늦은 감은 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1566님은 no. 북한 인권법에 대해 의논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당장 제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협의 후에 필요한 부분들만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그는 거리의 시인이었다. 어디에도 나는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죄악이었다. 우리들 오직 그것만이 주문의 권력이 되었다. 캄캄할수록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시인 고은의 미래. 내일 저녁 7시 10분 뉴스 정면 승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목소리 고은 시인이 직접 낭송한 시 이야기입니다. 내일 저녁에 준비되어 있고요. 정면 승부가 마련한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여기에서 고은 시인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라운드에서는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박준현 변호사와 함께 한수원의 원전 비리 판결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차들이 다 이천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 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이천으로 갈까?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대기로 했나 보죠? 네,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 개혁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 연금 적자가 올해로 2조 원을 돌파할 전망인데요. 이대로 가다간 2020년에는 누적 적자가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또 정부가 스스로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실제 2009년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는 내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앞서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민연금이라든지 다른 것과 비교해보면 사실 비슷해지는 거죠, 결국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관리에 들어가나 보죠? 네, 쌀, 배추, 휘발유 등 28개 설 성수품과 생필품 물가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매일 물가 동향을 조사하고 또 모레부터는 사과와 배 등 17개 농축산물 공급량을 평소의 1.6배로 늘려서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도 전국 2,600여 곳에 열어서 많게는 30%까지 할인 판매에 나섭니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기업은행 등을 통해서 16조 원이 넘는 자금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네, 설 물가가 제대로 안정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접대비 문제 좀 짚어보죠. 국내 기업들이 거래처 등을 상대로 쓰는 이른바 접대비가 연간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나 보죠?
네, 2012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쓴 비용을 분석해봤더니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올린 연간 매출액이 3,450조 원인데 여기에 0.19%를 차지합니다. 기업들의 연간 접대비는 2009년과 2010년에 6조 1천억 원으로 처음 6조 원대로 진입한 후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접대비 부담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출액 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 갖고요. 전화가 지금 연결이 좋지 않은데요.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브리핑 들었었는데요. 기업들의 연간 접대비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많이 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올린 연간 매출액이 3,450조 원인데 여기 한 0.2% 정도를 쓴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고요. 전화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최근에 보면요.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송모 씨에게 법원이 아주 중형을 선고했었죠. 뇌물수수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이 15년이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형량입니다. 보통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서 이렇게 좀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여기다 7년을 더했으니까 이게 보통 형량이 아니죠. 또 송 씨는 신고리 1, 2호기에 납품된 JS전선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것을 모두 합치면은 무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셈입니다. 이게 판례상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 기업인들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정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해 보이는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뇌물죄 또 이 공기업의 비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박준현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수원의 원전 비리 문제, 이게 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엄벌에 처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한수원 주식회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간부 공무원은 아니죠. 엄격한 공무원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공무원은 아니죠. 네, 자 공무원은 아닌데 예.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공기업이 또는 좀 준정부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경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는 같은 회사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직원이 발전소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입찰과 관련해서 이 어떤 업체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뇌물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공공기관.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국영 기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제 준 공무원이라 봐야 되겠네요. 예, 물론 뭐 공사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니죠.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죠. 법에 어떠한 기관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령을 세세하게 보면 아주 각종 공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받은 액수가 크긴 하지만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예, 예. 이게 상당히 중형인데 뇌물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법에 뇌물죄 규정되어 있는데요. 뇌물죄 형법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큰 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뢰액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보면은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
그리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안에 해당하겠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건은 수뢰액이 무려 17억 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정형이 좀 높았다. 중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벌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법관이 오로지 재량에 의해서 형을 선고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요. 또 반대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아주 엄격하게 규정해서 법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적죄가 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뭐 적국과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 법관의 재량 없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일반 범죄는 이 법관으로 하여금 법에 규정된 형을 재량한 법에다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해놓고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징역에 이제 처하는 경우에 문제는 안 되겠지만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경우에는 우리가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30년입니다. 가중할 경우는 50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10년에서 50년 사이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거죠. 이 10년에서 50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여적죄는 그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 사태. 네. 그때 많이 나온 이야기죠.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여적 예비 음모라는 개념이 나왔죠. 여적 예비 음모. 예, 그렇습니다. 네. 여적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적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적 예비 음모로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긴 하지만은 실제 기소까지는 되지 않았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번 한수원 이 송모 씨 간부에 대한 이 중형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른 형량이겠죠, 당연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형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법관으로 하여금 양형에 있어서 아주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함에 따라서 양형의 편차가 법관마다 심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 사법의 불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고 이런 사정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참작을 하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이 1,000만 원 미만부터 5억 원 이상까지 총 6구획으로 나눠서 그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 형량이 무려 9년에서 12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가중 형량이 적용돼서 11년 이상이거든요. 11년 이상부터 이제 30년, 50년 그 사이 범위는 15년을 선고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기본 형량과 가중, 감경 형량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뭐 개개 범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뢰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중 요소로 고려하는 게 뭐냐면은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굉장히 형을 중하게 선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뇌물 수수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인 경우, 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경우, 그리고 또 뇌물을 수수한 이후에 또 어떤 부정한 행동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가중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감경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뇌물을 반환했다거나 자수했다거나 스스로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거나 또 뇌물을 실제로 수수하지 않고 요구나 약속한 경우에 그친 경우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경우는 15년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항소를 하면은 네, 형량이 좀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네, 당연히 있죠. 이제 물론 지금 현재 그 사법부의 입장은 실무는 열심히 선고한 형량을 항소심에서 상당히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조건적으로 양형이 변경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형량이 굉장히 이제까지의 어떤 관례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항소를 했을 때 양형 기준상의 최소 형량이 11년 전으로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통상 우리가 구형량의 이제까지 뭐 관례상 구형량의 절반이나 절반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하는
이런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이 재판부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당시 제가 이 판결문을 보니까 검찰의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원전 비리 사건의 주범인 송 씨의 죄질이 너무 불량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서 뇌물수수형인 최고 법정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네. 보니까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요. 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면은 이 가족이나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겠죠. 그런 걸 네. 전제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그 원전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담보로 사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사고가 나면은 아주 그 단순한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장기간 또 지속되는 사고인데다가 아주 뭐 수십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제 인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한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직장이잖아요. 굉장히 급여 수준도 높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무려 17억 원을 챙겼다. 이제 재판부가 이것을 이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네요. 예. 네. 자,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도 벌금도 35억 원에 예. 추징금 4억 원도 선고되었어요. 그 예. 이유는 뭔가요? 우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렇게 술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를 하고 당연히 그와 더불어서 받은 액수의 2배 이상 그리고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35억 원이 받은 액수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또 추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범죄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수를 할 수 없을 때는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받은 돈 자체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액수를 추징금으로 정해서 함께 선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이야기를 보면은 이분이 송모 간부가 17억 원을 이제 뇌물 수수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금이 35억 원, 추징금 4억 원. 물론 뭐 송모 씨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20년이라는 15년이 선고됐고 네. 그 전에 5년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유기징역형만 해도 20년형인데 벌금도 이걸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벌금 액수에 상응하게 그 노역장 유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 35억 원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또 20년 이후에도 그 수감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일벌 100개 바로 이거네요. 네,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벌금과 추징금 앞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벌금은 이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강제로 부담시키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벌금도 당연히 형벌이고 전과에 기록이 되죠. 추징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몰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몰수라는 제도가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이득을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시키는 재산형입니다. 일례로 남을 뭐 칼로 찔러서 상해를 가했다고 했을 때 그 범죄에 사용된 칼을 몰수하는 것 자체, 이것 자체는 범죄를 반복을 못하게끔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요. 뇌물로 받은 돈을 만약에 금고에 보관해 둔 경우에는 몰수를 해서 그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국가로 하여금 기속시킵니다. 이게 이제 몰수라는 제도인데요. 추징은 뭐냐면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져 버린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추징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뇌물로 받은 돈을 잘 보관만 하고 있었다면은 그 돈 자체를 몰수하면 되는 건데요. 그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받은 돈에 상응한 액수를 추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금이나 추징이나 언뜻 보면 금전적인 불이익을 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동의를 하죠. 하지만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노역장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감 생활을 하는데 추징은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가두지 않습니다. 뭐 일례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을 가두지는 않았죠. 네.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추징이죠. 추징이요. 예, 추징금을 이 고액이었지만 그분을 어떻게 가둘 수 없었던 이유는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 그 대신 살게끔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벌금과 다른 부분입니다. 아주 거액의 그림들은
검찰이 또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가져갔죠. 네. 그래서 추징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자신이 수감 생활하는 어떤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산을 숨겨놓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검찰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추징금을 납부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데 예. 이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 앞서 이제 준 공무원 이제 네, 해당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경우도 이제 처벌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공무원이나 네. 준 공무원, 공사의 공무원, 공사의 직원 예.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를 적용받는데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이런 그 부정한 척탁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의 그 공무원이 뇌물죄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배임 수재죄가 있습니다. 배임 수재죄요? 예, 그 배임 수재죄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배임 수재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뭐 어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네. 굉장히 실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뇌물죄만큼 형량이 아주 중합니까? 뇌물죄만큼 그 수뢰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뭐 아주 엄격하게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배임 수재죄 같은 경우에도 받은 액수에 따라서 형은 굉장히 중해지고요. 뭐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5년에서 8년 정도로 굉장히 중합니다. 네. 배임 수재죄가 배임죄와는 당연히 다른 거겠죠. 네, 배임죄는 타인의 네. 사무 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떤 네. 임무 이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성립하는 거고 네. 수재죄는 거기서 돈을 받은 경우 돈을 받은 경우 예, 성립하는 네. 겁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액수가 큰 경우에는 형이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 한수원 송모 간부에 대한 사건 지금까지 접해왔던 다른 비리나 뇌물수수 사건과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예. 사실 지금까지 각종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 바로 이것 때문에 원성이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비리 사건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뭐 예전에는 이렇게 소위 뇌물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종래에는 역량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 때문에 정관예우나 유전무죄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양형 기준도 굉장히 중해졌고 네. 또 실제 실무도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모 검사 사례에서도 네. 뇌물 받은 검사분이 징역 7년을 받았고요. 예. 또 엊그제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1억 원을 받았는데 6억 원, 징역 6년의 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대법원이 또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이 이제 예전과는 달리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예, 있다. 갈수록 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한수원 비리 사건 좀 더 어떤 면이 더 특별한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일단 가장 특이한 것은 외부에도 알려진 바와 같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거의 2배가량 높은 글쎄 형량을 말이에요. 선고했다는 네.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엄한 형량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추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 그리고 또 국민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그리고 중공무원에게는 엄하게 처벌한다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에 있어서 화이트 칼라 범죄, 공무원을 포함해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한 확실한 케이스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하나의 하급심 판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하급심 판례지만은 왜 2심, 3심과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완벽하게 그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은 네. 1심형이 상당히 존중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해서 오늘 한수원 비리와 관련한 판결과 관련해서 일벌백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그는 거리의 시인이었다. 어디에도 나는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죄악이었다. 우리들 오직 그것만이 주문의 권력이 되었다. 내일 저녁 7시 10분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영원한 청년 시인 고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예스 오 노 질문은 북한 인권법 지금 제정해야 합니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받았는데요. 예스 오 노의 비율이 각각 한 5대5의 비율로 아주 비슷하게 집계되었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498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께도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영원한 청년 시인 고은 선생님과 뜻깊은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